역사유물론 강의를 맡은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사회주의자 모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역사유물론 두 번째 시간이어서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토대와 상부구조, 그리고 계급, 국가, 계급투쟁, 사회혁명, 그리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점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역사유물론의 핵심적인 6가지 명제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사회발전의 추동력이 물질적 대화의 생산 자체라는 점, 그리고 생산력이 생산관계를 주도한다는 점, 여기까지 이제 학습을 했고, 오늘은 이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명제들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일단 첫 시간이어서 역사유물론의 배경, 태동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이제 관념론, 유물론, 그리고 변증법 이런 개념들을 학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역사유물론의 제일 첫 번째 명제인 사회발전의 추동력이 물질적 재화의 생산 자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생산은 인간이 자신이 필요한 물질적 재화를 획득해내는 노동 과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도 배웠죠. 일단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노동 시간이 있어야 되고, 노동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노동력,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인적 요소고,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을 합쳐서 생산수단이라 하면 이것은 생산의 물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산,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뭐 단 하루도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점을 강조드리면서 사회발전의 추동력이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강조드렸고, 관련된 개념도 학습했었습니다. 먼저 생산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생산력은 이 생산에서의 어떤 주관적 요소와 대상적 요소, 그리고 이 두 요소들의 결합 체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생산은 이제 생산을 하려면 노동자와 생산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노동력의 효율성과 생산수단의 효율성에 따라서 생산성이 결정이 되죠. 이것을 생산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사람들의 숙련도나 이런 것들을 폭넓게 일컫는 말이고, 또 이제 생산관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회적 생산을 하면서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적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가령, 그리고 특히 이제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직접 생산자가 분리되는 사회에서는 이 생산수단 소유자와 노동자, 이 직접 생산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건 적대적인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생산관계라는 개념이 있고 생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정한 생산력 수준에서 사회적 생산을 해나가는 양식을 이제 생산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 공건제 생산 양식, 원시 공산제 생산 양식 등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개념들에 대해서도, 이 개념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변증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 생산력이 생산관계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된 생산력이 이제 처음에는 발전을 하고 이제 생산 관계가 일정 수준까지는 그 생산력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생산력이 발전을 하는데, 발전된 생산력은 점차 기존의 생산 관계와 모순과 대립 관계에 들어갑니다. 모순을 빚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 양식이 들어서고, 그 새로운 생산 양식 속에서 새로운 생산 관계와 이 발전된 생산력 사이에 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이고, 이 생산 양식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었죠. 근데 이제 원시 공산제, 노예제 생산 양식, 그다음에 공건제 생산 양식, 그다음에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산 양식,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 역시 지금 이제 발전된 생산력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 강화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금 생산 관계에서의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그 모순을 빚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세계 대공황 등 여러 가지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역시고 발전된 생산력에 걸맞는 좀 새로운 생산 양식이 들어서서 이제 생산 관계와 생산력 사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교재로 가면은 이제 4장 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 여기서부터 이제 배워볼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건축물에 비유를 해보면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뭐 이 건물에 벽에 조금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지붕에서 뭔가 이렇게 물이 새거나 약간 이런 식의 하자가 있으면은 그냥 보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만약에 이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건물에 이제 바닥이 없으면 그 건물이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 사회에서도 이 바닥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구조인 것이고 이와 같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구조 또는 한 사회의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생산 관계를 토대라고 합니다. 반면에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 토대만 있다고 해서 이 생산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생산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고 계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번 이제 적대적인 그런 관계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갈등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착취당하는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토대, 이 생산 양식, 이 착취적인 생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부 구조가 필요합니다. 상부 구조는 일정한 사회를 특징 짓는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의 총체입니다. 상부 구조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사회 제도가 있고요. 사회 의식이 있습니다. 사회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회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려면은 지금의 국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지금 이제 자본가가 노동자를 계속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령 노동자가 뭐 파업을 하면은 노동자가 만약에 공장 점거 파업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본가가 이제 불법 파업이라고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죠. 그럼 경찰이 와서 이제 노동자를 진압하고 그렇게 자본가의 뜻에 맞게 생산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 경찰 그리고 군대 이런 것이 있죠. 행정적인 기구로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뭐 행정부에서도 계속 뭐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잠실 야구장에는 몇만 명이 모이는데 이제 민주노총 집회는 계속 뭐 김부겸 총리가 뭐 불법 집회다 엄단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정부 이게 들어가고 근데 뭐 이렇게 얘네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같은 입법부, 법을 만드는 그리고 사법부 이런 것이 필요하죠. 사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회 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 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 심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사회 심리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누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누가 각 잡고 말해주는 건 아니고 어디 교과서에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왠지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예절, 관습, 유행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러 명이서 회사 같은 데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은 좀 직급이 낮은 좀 막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막 알아서 이제 수저도 놔주고 물도 채워주고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 하라고 어디 뭐 취업 규칙에 써 있거나 교과서에 써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또 은연중에 좀 그렇게 하게 되고 그것을 안 하면은 뭔가 그 사람은 약간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네, 그런 예절이나 좀 이런 관행 같은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생각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사회심리의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최근까지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여성이라면 머리가 길 것이다. 의뢰 뭐 여성이라면 머리가 길어야 될 것이다. 뭐 그리고 머리 긴 사람을 보면 여자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도 사회심리의 일종일 것 같습니다. 사회심리 이외에 이데올로기가 있는데요. 이데올로기는 보다 더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의식입니다.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교과서에서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되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것들이죠. 각자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정의로운 거다, 공정한 거다. 이런 이데올로기, 공정성 이데올로기, 정의 이데올로기. 아니면 이제 경제가 잘 되려면 노사가 화합해야 된다. 이런 이데올로기. 네, 그런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상이 이데올로기입니다. 네, 상부구조와 토대의 각각의 개념을 지금 알아봤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요거의 관계에 대해서 상부구조가 토대를 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아니면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뭐 국회의원, 국회에 이제 진출을 많이 하면은 이제 정치를 바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역사연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 반대다라는 것이죠.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합니다.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하고 이 상부구조는 토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부구조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이 점은 되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 민주노총 집회 사례도 들고 업무방해죄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오늘 본 뉴스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불법 파견이 노동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어떤 기업이 불법 파견을, 지금 아사히글라스가 불법 파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노동지청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그 과태료를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검찰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복을 해야 되는데 불복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이제 그 논거는 어떤 제대로 된 뭐 이렇게 법리적인 논거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불법 파견을 하면 이제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 과태료가 뭐 이제 17억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너무 기업에게 너무 과다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노골적으로 좀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잘 되려면 이제 기업이 잘 돼야 되고 결국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거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부구조가 정말 그 착취적인 토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런 토대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학교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 사회의식 면에서, 상부구조 중 사회의식 면에서 학교라는 거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때를 통틀어서 어떤 걸 배웠나 생각을 해보면 뭐 인생에 쓰고 있는 것들도 배우기는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는 선생님이나 윗사람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게 부당한 게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튀기보다는 일단 복종하고 뭐 이제 나중에 커서 바꿔라. 나중에 커서 잘 되면 바꿔라. 그리고 이제 옆에 친구들하고는 경쟁해야 되고 이제 너가 노력한 만큼 이제 대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다. 그래서 지금 뭐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뭐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부 이제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사실 학교에서 역사 시간이든 어느 시간이든 뭐 이런 내용 안 배우시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뭐 이런 내용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죠. 이제 학교에서는 자본주의가 이제 영원 불변하고 자연스러운 거 이제 무조건 시장 경제가 이제 맞는 거고 뭐 이제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마치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이제 사회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련이나 북한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뭐 실패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전혀 이제 없는 사상 취급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상부구조가 토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5장으로 가서 계급과 계급투쟁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이란 제가 뭐 앞에서 설명해서 계급이란 말들 이미 못 쓰기도 했는데 이렇게 직접 생산자와 생산수단 소유자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적대적 생산관계가 있는 적대적인 성격을 갖는 이런 사회에서 두 축을 이루는 인간 집단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계급의 존재 형태를 보면 이 원시공산제 사회에는 계급이
없었었고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 주인이 지배계급, 노예가 피지배계급이죠. 공건제 사회에서는 영주가 지배계급, 농노가 피지배계급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지배계급, 노동자가 피지배계급입니다. 계급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계급은 일단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에 따라서 1차적으로 나눠집니다. 자본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가 지배계급이고 지금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자본가한테 판매해야 되는 노동자가 피지배계급으로서 이제 그 노동 과정에서 자본가한테, 임노동 과정에서 자본가한테 착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얼마나 멀고 가까운가 이게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생산 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대형 로펌에 김앤장 이런 대형 로펌은 되게 유명해서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대부분 어떤 일을 하죠? 대부분 대자본가들의 일을 도와주는 그들의 이제 법률적인 리스크를 이제 줄여주고 자문해주고 이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김앤장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어떤 생산수단을 본인이 직접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생산 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 자본가의 편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그 기업 법무팀이나 이런 경우라면 더 그렇고요. 그 법무팀에 있는 변호사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생산 조직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이제 계급을 규정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분배에서 받는 목도 계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방금 제가 예로 든 대형 로펌 변호사나 법무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분배에서도 굉장히 많은 몫을 이제 받아가겠죠. 자본가에 이르는 일부를. 네. 이 계급을 얘기할 때 가끔 이제 개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느 계급에 속한다, 저 사람은 어느 계급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계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계급의 정의를 얘기할 때 적대적인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두 축을 이루는 인간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급은 집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어떤 계급에 속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까지는 기본적인 계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만 이야기를 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다양한 비기본적 계급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있죠. 여러분 최근에 2019년, 2020년 이후로 이제 세계 대공황을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그런 거를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 수는 많지 않지만 이제 농민들 중에서 소규모로 자기 땅을 가지고 자영을 하는 자영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소자본가 소부르주아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기는 한데 이제 소규모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층이라고 해서 이제 정신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지식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소수자 계급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소상공인의 사례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세계 대공황이 오면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그 소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제 빚만 남았기 때문에 어디서 가게를 또 하고 이러기 힘드시겠죠. 그분들은 그러면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농민이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부르주아들은 소부르주아 계급은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위기도 오고 공황도 오고 함에 따라서 점점 더 성공한 극소수는 자본가 계급으로 가지만 대다수는 몰락해서 노동자 계급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층, 이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배계급의 편에 서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노동자 계급 편에 서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비기본적 계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조금 이따가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 다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중산층이라는 말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 중산층이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할 때 좀 계급 구분을 흐리게 모호하게 하기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생산직 노동자 중에서 이제 높은 임금을 받는 쪽을 이제 약간 소부주의나 더 잘 사는 사람들, 자본가들 일부가 묶어서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생산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노동자라는 거를 이제 숨기고 모르게 하고 좀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중산층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 그건 이제 계급적인 부분을 계급적인 대립이나 분열을 흐리게 하는 그런 용어 조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5장 제목이 계급투쟁 그리고 국가입니다. 국가가 왜 여기서 계급과 같이 언급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계급 국가이고 중립적인 국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계급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국가는 그 자체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 뭐 정치학 공부하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좀 그런 교과서에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기원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죠? 일반적으로 뭐 이제 사회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논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태초에 이제 시민사회, 즉 이제 사적인 개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사회가 있었는데 얘네들끼리만 놔두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이렇게 싸우고 갈등도 생기고 그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뭔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어떤 이제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대변하고 우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줄 그런 기구가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좀 설명들이 되게 많죠. 여기에 따르면 이제 국가는 어떤 이기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그 시민사회 내 구성원들과 달리 그 위에 서서 사회로부터 나왔지만 그 위에 서가지고 되게 공익을 대변하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을 조정해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건 심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국가의 기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생산양식의 역사적 전개 공부할 때도 살짝 공부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계급이 없던 원시 공산제에서는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생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공동체 내에서 화해 불가능한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회 내에서 갈등을 서로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타협을 통해서든 한쪽이 떠나는 걸 통해서든.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국가가 언제 필요해지냐 생산력이 발전하고 계급이 분화하면서 직접 생산자와 이제 직접 생산자가 아닌 지배계급, 생산자 소유하는 계급 이렇게 공동체가 쪼개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들의 이해는 화해 불가능한 게 돼서 더 이상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하늘 아래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잠깐 이제 뭐 노동자와 자본가를 예로 들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이제 착취해서 이윤을 만드는데 노동자는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을 해요. 근데 자본가는 착취를 할 권리를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착취할 권리와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이거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나요?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이거는 그 정의상 화해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였던 공동체가 그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이제 계급으로 분열이 되자 그 지배 계급으로서는 착취할 권리를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회에서 나왔지만 사회 위에 있는 어떤 폭력을 독점한 무장력을 독점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도 우리가 아까도 한참 이야기했듯이 뭐 대표적으로 우리 집회 현장 이런 데서 뭐 어떤 투쟁 현장이나 그런 데서 공장에 진입하려고 뭐 이렇게 노동자들하고 그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 이런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이제 경찰을 부르잖아요. 근데
경찰이 오면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똑같이 둘이 싸우고 있어도 경찰이 와서 노동자들 도와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경찰이 항상 오면은 이제 둘 다 비슷하게 이제 물리적으로 싸우고 있어도 항상 융합깡패 편에 서서 같이 이렇게 노동자랑 싸우죠. 같이 노동자랑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가 이제까지 한 역할을 생각해보면 뭐 기존의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공익의 대변자, 중립 이런 걸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중립적이지 않죠. 공익도 대변하지 않고요. 자본가 계급의 계급 지배의 도구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촛불 집회 때, 이제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구호가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이제 이게 나라냐. 이게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근데 이제까지 배운 거에 따르면 정부가 노동자들만 탄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수구 집회는 허용하면서 민주노총 집회만 불허하고 또 뭐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탄압하고 뭐 폭력적으로 대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나라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뭐 국가가 국가다운 국가가 되면은 더 철저하게 뭐 피지배 계급을 탄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중립적으로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익을 실현해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이제 우리는 겉으로는 국가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치 이제 공익이나 중립적인 걸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겉으로는 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가령 뭐 최저임금위원회 이런 데서도 그 이렇게 세 편이 있잖아요. 이제 노동자 측, 사측 그리고 이제 정부편 공익위원. 근데 이 정부편 공익위원들이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누구 편 듭니까? 노동자 편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하고 했던 적이 뭐 있나요? 없죠. 다 당연히 공익위원 표는 그 사측, 자본가 측 표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지금 역사에 물론 이걸 학습하셨으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혹은 이제 집회 같은 데서 주변에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나라냐 이런 구호를 외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나라다. 바로 이게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가 국가를 타도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주의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근데 아직도 좀 이게 나라냐 이런 구호들이 지금 운동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과학적인 의식을 취득함으로써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요즘 우리는 좀 운동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좀 투쟁이 잘 안 되고 좀 이런 부분들만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청년들은 많이 보수화됐다거나 그렇지만 계급투쟁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계급투쟁 자체는 필연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건데 뭐 누군가가 나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면은 물론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이와 같이 착취다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인식은 안 되더라도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데 내 처지는 점점 더 악화되고 하면은 사람들은 불만을 갖고 이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억눌려 있는 때도 있지만 결국 이제 억눌려 있던 거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투쟁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관계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은 적대적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즉 방금도 강조했었듯이 화해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그 다음 시간에 임금노동과 자본을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아마 되실 텐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예요. 자본가 계급은
착취할 권리를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취하지 않으면 이윤이 나오지 않고 이윤이 없으면 자본가 계급은 자본가 계급으로서 계속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는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착취하겠다, 착취당하지 않겠다는 두 개는 동시에 실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화해 불가능한 것이고 적대적인 그런 점에서 적대적인 모순인 것입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으면 자본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 이제 우리 사회에 뭐 많은 다른 갈등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갈등이나 뭐 억압관계들 어떤 뭐 위계가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이제 피어갑 관계와 비교해보면 가령 이제 여성과 남성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고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좀 가해자로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가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가령 남성이 이제 여성에 대해서 차별이나 억압을 가해를 하지 않으면 남성으로 존재할 수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적대적 모순이 화해 불가능한 계급 관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다른 것들도 이 계급관계와는 다른 것이고 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관계는 적대적인 모순이고 화해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나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에서 뭐 이제 노사화합 이런 걸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갈등이 있어도 서로 이제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서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 이거 관련해서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동 존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 문재인 정권 이후에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 존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좋은 말 같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노동자를 뭐 존중을 하자는데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화해 불가능한 관계고 한쪽이 없어져야 되는 자본가가 타도돼야 되는 이런 관계다. 자본가가 계속 존재하는 한 이제 노동자는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은폐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본가가 노동자를 존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존중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이제 임금을 좀 적당히 올려주고 자본가가 이제 이윤을 가져가긴 하되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탐욕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법적인 권리나 이런 것도 인정하고 어쨌건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좀 함께 살자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함께 살자 이것도 이제 노동운동에서 많이 나오죠. 네. 노동 존중 함께 살자 이런 것 다 좀 사실은 이제 운동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에 그런 화해 불가능한 모순을 좀 가리고 그런 진실을 좀 가리고 마치 두 계급이 이제 같은 하늘나라에 같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구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존중 이런 거 많이 얘기하면서 뭐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노조 혐오나 노동에 대한 혐오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 부분은 이제 그런 우리나라 수구 반공 체제 속에서 이제 그런 이제 노동권이나 노동 운동에 대한 이제 악선전이 유난히 심하다 이런 의미로 뭐 선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저는 요즘 너무 이제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노조 혐오가 문제다, 노동 혐오가 문제다, 노동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의문이 드는 게 아니 그러면 자본가가 뭐 이렇게 생각만 바꿔가지고 뭐 노동자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좀 덜 가져가고 하면은 뭐 계속 착취하고 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얻고 이 임노동 관계, 착취 관계, 교육관계가 계속 가도 괜찮다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네, 이렇게 노동자와 자본가는 화해 불가능한 관계이고 계급 투쟁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급 투쟁에서도 노동자 계급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한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필요하고 의미가 있고 노동자들의 투쟁 기구이지만 노동조합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동자들이
일관되고 과학적인 의식, 어떤 의식?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고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일관적이고 철저한 그런 의식을 갖고 투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정치 권력의 획득, 즉 노동자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당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더 공부하실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나중에 이렇게 더 많이 학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급투쟁에 대해서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회혁명은 계급투쟁이라는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이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혁명은 토대를 변혁함으로써 더 나아가 상부구조까지 변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이행하는 것이죠. 사회혁명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입니다. 객관적 조건은 우리가 생산 양식의 역사적 전개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그 생산 관계가 더 이상 생산력을 보호하는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모순을 빚고 있고, 이 발전한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이에 따라서 이제 민중들도 사람들도 기존의 체제에, 이 기존의 생산 양식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거. 그러면서 지배 계급도 점점 이제 통치를 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지는 이런 것이 이제 객관적인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것만 있다고 사회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사회혁명을 위한 주체적인 조건도 성숙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혁명을 수행해야 하는 계급이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알고 계급의식으로 무장해서 혁명을 실제로 하고자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는 이것입니다. 즉, 혁명을 수행해야 하는 계급이 자기의 역사적 임무를 알고 실제로 혁명에 나서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지금의 자본주의도 사회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객관적인 조건과 주체적인 조건이 어떤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이미 발전된 생산력이 이미 지금 생산자의 사적 소유라는 그 생산 관계와 모순을 빚고 있죠. 모순을 빚고 있고,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917년 10월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만약에 그런 객관적 조건이 없었으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7년 10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이미 낡은 체제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이미 객관적인 모순을 드러내면서 극복돼야 하는 체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사회주의로의 역사적 이행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변질되고 한 것은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자본주의는 이미 1917년 10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낡은 체제, 정말 부패하는 체제, 극복돼야 하는 체제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것이 드러난 것이고, 사회주의로의 역사적 이행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한참 전에 이미 사회주의 사회가 벌써 됐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눈을 돌려봐도 객관적 조건이 충족이 됐다는 건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영학도 계시는데, 진짜 솔직히 2008년 세계대공황 극복 안 됐잖아요. 2008년 세계대공황 극복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뭐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만 하다가 그것이 계속 장기 침체로 이어지고 누적이 돼서 결국 2020년에 또다시 세계 대공황이 온 것이고, 이거 지금 뭐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하면은 계속 이제 거품을 터뜨리면은 정말 뭐 다 파산하고, 이제 부채 한계 기업들 이런 것들 다 파산하고 정말 다 이제 끝장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계속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이 폭탄은, 이 거품은 더욱더 커져서 이제 나중에 더 큰 파국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 사실 사람들의 상황도 청년들도 사실
지금의 체제에 더 이상 답이 없지 않냐 하면은 좀 그거 자체는 많이들 동의할 것 같아요. 지금 기후위기 상황만 봐도 그렇고 사실 그렇잖아요. 기후위기를 보면은 이제 지금 자본주의로 이렇게 계속 가서는 그냥 모두의 물리적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 뭐 청년들 지금 일자리 없는데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자본과 정치 세력도 뭐 이렇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뭐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을 못 내놓겠죠. 자본주의로 가다 보면 일자리는 이제 계속 없고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지금 주거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이런 걸 보면은 객관적인 조건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지금 자본주의에서 아직 살고 있고 사회주의 혁명 시대가 사회주의 혁명이 오지 않은 이유는 주체적 조건이 좀 미비하기 때문인데요. 미비하다기보다는 주체적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직 좀 노동자들의 의식이, 노동자들 다수의 의식이 우리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라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죠. 이르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수구 반공 체제도 있고 또 뭐 자본과 정치 세력들의 독점적인 정치 구조, 그 수구 세력이랑 자유주의 세력 둘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먹는 거가 너무 포착화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자유주의화된 이제 정의당, 진보당 같은 사회주의 진보 세력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건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돌파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돌파하고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의식을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끌어올리고 이런 주체적인 조건의 충족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지금 사회주의 세력들조차도 이런 주체적인 요인, 계급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너무 좀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청년사회주의자 모임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모임 이름부터 사회주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아주 정체성이 명확하고 사업을 할 때도 이제 사회주의, 반자본주의를 정면에 내거는 되게 솔직하게 내거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운동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오히려 아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다 참신하다 흥미롭다 그냥 이렇게 잘 받아들이세요. 사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좀 이제 운동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운동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사회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약간 기존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 반자본주의를 주장을 하고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근데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런데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아 근데 뭐 지금 사람들의 의식은 좀 낮은 수준이니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조금 수위를 낮춰서 이 사이에 있는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얘기를 하면 어떨까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가다 말아요. 가령 이제 체제 전환 요즘 체제 전환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심지어 이제 자본가 정치 세력이나 자본가들도 체제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떤 체제로 전환할지 그게 문제인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운동 세력조차도 체제 전환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가 문제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순이 기본적인 모순이 이런 게 있고 우리가 그래서 사회주의도 이행하고 착취 없는 대부 없는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그런 점에서 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이런 학습을 해서 과학적인 의식을 갖고 좀 달라지고 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 사회혁명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혁명의 조건까지 했으니까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사회혁명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혁명의 주체는 노동자 계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노동자 계급일까요? 이거를 근데 앞선 설명을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뭐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생산 양식 이 속에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에 모순이 있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 모순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이제 전유의 사적 성격,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요거 사이에 이제 모순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노동자가 이제 직접 생산자로서 착취를 당하고 있죠. 동시에 노동자들은 착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전된 생산력, 엄청나게 사회화된 생산 속에서 생산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착취를 철폐하고 발전된 생산력에 맞는 새로운 생산 관계로 이행하는 데에 자기 스스로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자고 착취의 당사자이자 발전된 생산력의 감지자니까요. 여기서 노동자 계급을 얘기하면은 가끔 이제 아니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은 노동자 말고도 아까 제가 얘기한 소상공인도 있고 뭐 소농도 있고 좀 되게 많은데 뭐 이제 그냥 민중들이라거나 좀 이렇게 더 넓은 범위로 이야기하면 안 되냐, 노동자 계급이라고 꼭 집어서 뭐 굳이 이제 다른 계급을 배제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뭐 혁명에 참여할 수 없고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부차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혁명을 지향할 때 어느 계급의 어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뭐 소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뭐 노동자들 뭐 이상으로 억압받고 힘든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이해관계는 뭐냐 이런 걸 따져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억압받고 힘든 자본주의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혁명의 주체로 보고 하면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피어각 집단들의 이해관계의 최대 공약수를 이제 혁명의 내용으로 걸게 되겠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소자영업자의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자기 재산을 자기 생산수단을 지키고자 하는 게 있고, 가령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제에서 그분들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하면 힘들다, 반대한다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제 우리 혁명의 방향이나 이해관계를 그렇게 뭉뚱그릴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착취를 패전하고 계급을 패전하고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체를 노동자 계급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 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은 이전의 사회혁명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신 민혁이 강사님께서 마지막 사회주의 혁명론 시간에서 하시겠지만요. 오늘은 좀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면, 일단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직접 생산자들이잖아요. 이 직접 생산자들 스스로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거, 그래서 생산수단을 전 사회가 소유하는 거, 이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수단 소유자와 직접 생산자가 분리돼가지고 이 생산수단 소유자가 직접 생산자를 착취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즉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하는 경우 노동자 계급의 혁명에서는 스스로 피착취자이고 직접 생산자이기 때문에 다른 직접 생산자를 착취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의 혁명과 다른 점이죠. 예전에는 이제 뭐 가령 봉건제에서 나온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이 이제 사회혁명으로 자본주의를 이행했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봉건 귀족 대신에 새로운 지배계급이 돼가지고 남들의 직접 생산자를 착취하는 건데, 노동자 계급의 혁명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 계급의 혁명은 자기들의 해방을 통해서 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혁명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혁명은 계급 자체를 패전하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계급 억압의 패전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억압과 착취 일체를 전부 철폐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계급 억압과 다른 억압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 이제 여성 억압의 사례를 들면은 여성 억압과 계급 억압이
같은 시기에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 사회는 항상 좀 여성 억압적인 사회였었죠. 그리고 지금의 여성 억압 역시 좀 이런 자본주의적인 생산관계,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면서 기계를 이제 자본가의 리듬에 맞게 돌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임신과 출산 가능성이 있는 인간 집단을 열등한 노동력으로 좀 고착화시키는 이런 생산관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좀 이런 점에서 계급 억압이 폐절된다는 것은 여성 억압을 폐절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가는 것은 이제 여성 해방을 향해서 여성 해방으로 향한 길 앞에 있었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좀 노동자 계급이 수행한 이런 혁명은 계급 억압뿐 아니라 이제 다른 억압들, 인간에 대한 억압 일반을 폐지하는 그런 혁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 계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비기본적 계급들, 그런 다양한 비기본적 계급들과 계급 동맹을 맺습니다. 이 계급 동맹이 뭐냐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집단과 노동자 집단과 저 집단의 이해관계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그냥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그걸로 가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계급 동맹은 어디까지나 이제 내용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집단들을 단순히 노동자 계급만의 혁명에 이제 동원하고 그런 방식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계급 동맹이 절대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성공적이었던 계급 동맹의 사례는 1917년 러시아에서 농민과 노동자 사이의 계급 동맹인데요. 당시에 농민들한테는 어떤 되게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로 인해서 얻는 그런 고통과 억압이 굉장히 심각했고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 다른 지배 계급들과 다른 정치 세력들, 과연 이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나 그런 세력들은 농민들의 이런 토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전혀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제 당시에 1차 대전이 발생을 했잖아요. 1차 대전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노동자들과 농민들한테 주고 있었는데 다른 정치 세력들은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 이제 사회주의 세력은 이렇게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토지 문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다. 지금 저 정치 세력들 봐라, 지금 자유주의자들 봐라, 해결할 수 없다, 전쟁 계속 하려고 한다, 땅도 본건적인 토지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해결할 것이다. 당신들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그거를 해결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급 동맹의 성공적인 사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약화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어갑 집단들이 받는 억압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을 모색하고 실제로 그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노동자들이다. 이게 해결되는 게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계급 동맹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혁명을 주도하는 주체인데요. 선진적 계급으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임무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인데, 일단 첫 번째로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정당조차 이제 아직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돌파해서 이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동자들이 정당을 건설하고 난 이후 조직과 전선을 확대해야겠죠. 조직과 전선을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보면은 지도자와 개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혁명은 어떤 지식인이나 똑똑한 사람, 명망가가 노동자를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혁명이든 어떤 정치적인 과정이든
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지도자는 어디까지나 노동자 계급 내에서 나와야 하고 노동자 계급의 투쟁 속에서 대중투쟁의 장 속에서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거는 그 노동자 계급 전체적으로 의식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반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의식이 발전한 노동자들이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려면 노동자들 중에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고 노동자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노동자가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학습을 하고 과학적인 의식을 갖고 의식을 높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계급투쟁이 필연적이라는 거랑 사회혁명도 필연적이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급적 처지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 존재가 이제 의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뭐 가령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노동운동 하던 사람도 뭐 이렇게 흘러 가서 어디 이렇게 자본가의 위치에 가게 되면은 뭐 예전에 그냥 노동운동 했던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자본가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운동을 탄압하고 그런 걸 똑같이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고 반대로 뭐 이제 자본가의 처지에 있던 사람이 자본가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파산하거나 해가지고 노동자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노동자로서의 이해관계와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고, 근데 요즘은 좀 의식이 존재를 규정한다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이거는 상구조와 토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그런 토대 자체를 번역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의식과 존재 면에서도 뭐 이제 나는 이렇게 좋은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다른 곳에 가도 뭐 이제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나 뭐 어떤 민주당 이런 데 가도 뭐 거기를 내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제가 보니까 박주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박주민 의원은 뭐 사실 민주당에 간 이후에 2018년에는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찬성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본색을 이미 드러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차별금지법이랑 국가보안법 등 국민동의청원 그게 이제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심의하는 기간을 이제 거의 2024년까지도 무기한 연기하는 거를 이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박주민의 지역구인 은평구에서 항의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례만 봐도 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게 되고 좀 사는 곳이 달라지면은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진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사회의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사회적인 의식에는 먼저 정치적 법적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정치적 법적 이데올로기의 사례 제일 대표적인 거 삼권분립 이런 게 있죠. 저는 이렇게 사실 이런 거 사회주의 관련해서 공부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삼권분립이어야 엄청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이제 그냥 딱 생각하면 견제와 균형,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하면 되게 좋은 것 같다. 이게 뭐 이렇게 삼권 분립을 안 하면은 막 이렇게 전횡이 일어나고 되게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게 민주적인 게 아니잖아요.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뭐 거의 많은 부분들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도 뭐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령 이제 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거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사실은 법은 이제 의회에서 만드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본가 계급의 이해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과연 택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좀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하는 그런 내용의 법률이 통과가 돼도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서울만 빼고는 뭐 5년 후에 시행한다. 뭐 이렇게 천천히 시행한다. 뭐 이렇게 여건이 될 때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시행 시기를 팍팍 뒤로 늦춰버리고 뭐 되게 무력화해버리고 뭐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3번 분립 이런 게 대표적인 뭐 정치적 법적 이데올로기고 또 법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뭐 재산권이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헌법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는 그런 재산권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 착취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건데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거는 이제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부합하는 거다, 계급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래도 헌법인데 이제 헌법을 따라서 해야지 왜 헌법에 문제 제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 법적 이데올로기로 계급적인 것이다. 자본가 계급의 편에선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사례 그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핵심이 이제 사실 그런 거잖아요. 신의 섭리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반년문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령 이제 뭐 옛날부터 종교가 이제 신분제나 이런 걸 정당화한 역할을 해온 것이 가령 이제 사람들이 뭐 지금의 현실의 힘든 상황이나 억압이나 어떤 차별, 착취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다 신이 만드신 거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신의 섭리야. 그러니까 넌 수능해야 되고 너가 좀 내세에 뭐 이렇게 지금 잘 수능하고 살면 뭐 내세에 천국에 갈지도 모르잖아. 뭐 이런 식으로 현 상황을 이제 정당화하고 신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종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이제 종교 내에서 해방신학이나 민주신학 등 어떤 진보적인 부분을 지향하시는 그런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의 섭리나 이런 부분을 전제로 반영론적이고 그렇다는 건 변하지 않고 사실 이제 보면은 종교의 지금 현실을 살펴보면 그런 진보적인 흐름은 굉장히 소수고 항상 소수로 머물고 뭐 대형 교회나 종교의 다수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집권 세력의 편으로 가고 지금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있는데 이제 과학은 중립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뭐 과학이 중립적이지 않은 사회도 그러니까 이제 과학도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AI, 인공지능 이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AI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이고 있죠? 노동자들이 더 적게 일하고 풍요롭게 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실업을 늘리고 빈곤을 늘리는 데 사용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생산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지금의 신기술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기계제 대공업이 처음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노동시간이 우리가 막 19세기 뭐 이럴 때 노동시간 막 12시간, 15시간 되고 굉장히 막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기계제 대공업이 도입되면서 노동시간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기계가 오히려 도입되기 전에는 노동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기계가 도입되면은 뭐 노동시간이 이제 기계가 일을 해주니까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기계가 있는 만큼 그 기계를 자기가 구매한 그것만큼 더 철저하게 더 많이 돌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반면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아닌 노동자들이 생산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인공지능이든 기계든 어떤 기술이든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데 쓰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 반대로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윤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건 과학도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계급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문제가 있는데요. 뭐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예술은 순수 예술이거나 이거는 엄청난 이제 고급 예술이고 지배계급만 예술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아니면은 이제 상업 예술, 즉 상품화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상업 예술, 뭐 대중문화. 이 대중문화 사실 굉장히
굉장히 좀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뭐 이제 뭐 여성에 대한 성적 불평화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문제로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할까요? 상품이니까 팔려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소비를 하지 말자, 불매운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상품이고 더 많이 팔려야 되는 한 좀 이렇게 기존 사회에 되게 좀 안 좋은 부분의 의식에 많이 영합하는 이런 좀 예술이 만들어지는 거는 근본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노동자 계급의 예술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요즘은 문예운동 이런 것이 이제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서 이제 사례를 들 것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쨌건 노동자 계급의 예술은 상품화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즉 이게 팔릴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지금 상품화된 예술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런 상품화된 예술에 있어서 좀 내용을 개선하고 더 이제 더 좋게 하는 그런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이게 팔릴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들이 없는, 지금의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없는 더 이제 인간적이고 사람들의 이제 정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예술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다시 생각해보면 예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영화 이런 거 생각하면 일단 돈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영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자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뭐 내용은 대자본의 입맛에 맞는, 혹은 대자본을 너무 화나게 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한이 되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됐을 때 예술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노동자 계급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상태에서 이제 상품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예술 활동을 했을 때 그것은 지금의 예술과 굉장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예술도 이제 어느 계급이 하냐에 따라서 다르고 계급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이제까지의 두 번에 걸친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발전의 추동력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자체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력이 생산관계를 주도하고, 발전된 생산력이 기존의 생산관계와 모순을 빚고, 그 모순의 결과 그 과정에서 계급투쟁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사회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가면서 그 새로운 생산 양식 속에서 발전된 생산력에 걸맞는 새로운 생산관계가 이제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실제 역사적인 생산 양식의 역사적인 전개를 통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제 일종의 건축물에 비유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관계, 한 사회의 생산과 관련된 경제적 구조, 즉 토대가 어떤 사회를 특징 짓는 이제 사회제도나 이데올로기 같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상부구조는 기본적으로 토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회가 계급으로 찢어져 있고 착취가 일어날 때 계급 투쟁은 필연적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특히 이제 계급으로서 서로 화해 불가능한 관계다 이런 것을 알아봤습니다. 계급 투쟁이라는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로 이행하는 것이 사회혁명입니다. 사회혁명 역시 필연적인 것입니다. 지금 사회혁명이 어렵고 뭐 이제 되게 뭐 공상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사회혁명의 결과물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혁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의식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그것이 모두 이제 계급적인 것이고 그냥 계급과 관계없는 중립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연물론 강의를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첫 강의여서 이제 낯설게 느끼거나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속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감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좀 어렵거나 낯선 부분이 있으셨더라도 사실 이제까지 공부하신 많은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착취
이윤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박준규 강사님이 하실 임금노동과 자본에서 배우실 거고, 국가에 대해서는 그 황종원 강사님이 하신 국가론에서 배우실 거고, 또 뭐 이제 노동자 국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배우실 거고, 또 이제 계급투쟁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정치경제투쟁론, 황종원 강사님이 하신 정치경제투쟁론에서도 배우실 거고, 또 이제 사회주의 혁명, 사회혁명과 이제 노동자 계급이 주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혁기 강사님께서 하신 사회주의 혁명론 강의에서 많이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네, 역사연론 강의가 여러분이 좀 세상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고 좀 다르게 실천하게 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